네, 한국을 찾는 외국 여행객이 늘면서 도심 내 공유 숙박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건 바로 대표적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외국에서 에어비앤비 이용해 보실 텐데요. 국내 공유 숙박 시장의 현실은 어떤지, 과제는 무엇인지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가연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 생긴 지가 꽤 됐죠, 벌써? 네, 저희가 2013년도에 한국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2014년? 13년도요. 10년이 넘었네요. 네,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때 공유 숙박 관련해서 공유 경제가 굉장히 붐을 불었죠. 오. 그때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네, 저희가 혜성처럼 등장을 하였습니다. 여행 가고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에어비앤비 많은 분들이 이용도 했을 텐데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만든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데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짧게? 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공간을 여행객에게 제공드리는 즉 게스트와 호스트를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500만 명 이상의 호스트분들이 자신의 개성을 가득 담은 800만 개 이상의 숙소를 제공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여행객분들이 그런 획일적인 숙소가 아니라 색다른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500만 호스트, 그러니까 집주인이 500만 명이고 그분들이 800만 개 방을 이용한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2014년에 들어와서 몇 분들이 호스트 등록돼 있어요? 네, 정확한 그 숫자를 드리긴 어렵지만 근데 지금처럼 K컬처가 이렇게 뜨겁게 반응이 있었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외래 관광객분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예. 계속 많이 방문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2023년도에 예약 일수를 보면 그 전년 대비 50%나 증가하고 있어요. 예약 일수? 네. 50%나?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는 얘기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고 계십니다. 예. 게다가 외래 관광객 3천만 명을 유치하고 싶은 그런 목표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특히나 에어비앤비가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 있습니다. 정부가 세운 외국 관광객 3천만 명 목표에 에어비앤비가 좀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자, 이 공유 숙박하면 국내에서도 많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내국인은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이게 저희의 그 공유 숙박 제도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유 숙박 제도, 네. 27개의 숙박 업태가 존재하고 있고 7개의 법령, 7개의 부처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예. 또는 한옥 체험업, 농어촌 민박업, 펜션업 등등 이렇게 총 이 27개 업태가 있는데요. 업태가 27개나 돼요? 네, 복잡한데요? 네, 너무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호스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세요. 네. 그중에서 서울이나 부산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업태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고 예. 그것은 지난 2012년도에 특히 중국 방문객들이 많이 증가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네. 그러다 보니 외국인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국인의 역차별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내국인은 이제 그 업태로는 지내실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그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한다 그러니까 내국인 금지해 놓은 거에 대해서 에어비앤비가 그렇게 좀 큰 불만은 없습니까, 혹시? 내국인 분들도 사실은 에어비앤비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대한 니즈가 많으세요. 아, 그래요? 특히 자신의 집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내국인 관광객 분들도 자신이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여행을 할 때 그런 주거의 형태인 숙소를 예를 들면 주방이 있거나 아니면은 세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편리한 부분을 내국인들은 이용을 못 하시니 오히려 역차별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 분들도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기 나라 내국인 규제 없죠? 네, 그렇게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곳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실거주 요건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실거주? 그러니까 호스트, 집주인이 실거주 해야 된다? 네, 그게 무슨 맞습니다. 뜻이죠?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네, 외국인 도시 관광 민박업을 생각해 보시면 그 법이 사실은 그 하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숙? 네. 네, 그래서 하숙집 주인이 하숙생을 받듯 호스트가 게스트를 같은 집에서 살면서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시작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약간 갈라파고스적 제도죠. 그러다 보니 같이 살아야 되는 네. 그런 실거주 요건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나 일본을 보면은 실거주 요건이 많이 완화되어 있고 비정기 거주 주택이나 혹은 비실거주 주택에서도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할 수 있게 용이하게 풀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부분도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호스트 한 분이 두세 개의 방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거주가 한 곳밖에 못하니까 불가능할 텐데 이것도 네.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로 지금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아까 내국인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도 뭐 내국인에 대해서 좀 시범적으로인가 뭐 좀 허용을 하려고 한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샌드박스라는 규제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희가 정부 당국과 긴밀하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 문체부에서도 좀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말씀 나누면서 저희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에어비앤비 관련 제도를 보니까 뭐 뉴욕시에 저희가 예를 들어본다면 뭔가 이 에어비앤비를 조금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했다는데 네. 글로벌하게 혹시 에어비앤비를 규제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까 혹시? 네, 뉴욕시에서 규제를 작년도에 강화를 했죠. 그래서 미국 언론은 지금 이 강화된 규제가 실질적으로는 에어비앤비를 금지하는 것이다라고 보도를 할 만큼 이제 네. 강했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재미있는 점은 네. 그 강화된 규제가 사실상 한국의 외국인 도시민박업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화된 게? 네, 왜냐하면 그 핵심은 바로 실거주 요건이거든요. 뉴욕시가 도입했어요? 네, 그래서 뉴욕에서 호스팅을 하려면은 뉴욕 호스트들이 실거주하면서 이제 게스트를 우리 걸 받아야 보고 된다. 베꼈나?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에서의 규제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네. 근데 이제 뉴욕시에서 그걸 도입하게 된 이제 연유를 생각해 배경. 보면은 네. 임대료를 잡기 위함이었어요. 임대료? 네, 네. 임대료가 장기 임대료가 이제 늘어나는 렌트비가 올라가는 것을 잡아보려고 이제 그런 규제를 강화를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봤더니 임대료가 약 3.4%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랐다 이거죠? 네, 근데 다른 이제 대도시인 워싱턴이나 보스턴에 비교했을 때 결코 더 빠르게 임대료가 오른 것으로 보여가지고 원래 소기에 의도했던 것을 잡지 못했다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근데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해졌어요. 어떤 부작용? 호텔비가 상승한 것입니다. 호텔비가? 네. 네, 그래서 미국의 작년에 평균 호텔비가 약 2% 정도 상승했는데 뉴욕은 7.5%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뉴욕으로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이 호텔이 너무 비싸서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네. 오히려 호텔은 이제 좋으시겠죠. 네. 네, 호텔비가 상승이 되었으니까. 만약에- 에어비앤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네. 실거주미 같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부작용으로 네. 결국은 호텔비가 오르면 여행객들이 부담이 올라가네요. 네. 규제는 항상 그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좀 내놓습니다. 네, 그게 전 그렇습니다. 문제인데 네. 저희가 이제 에어비앤비 얘기하면서 늘 얘기되는 게 에어비앤비에 하려면 호스트가 되려면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 네. 호스트라고 그럽니까? 네. 근데 그러려면 숙박업소로 미리 이제 신고를 해야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숙박업소를 신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꽤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에 네. 이제 그런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신고증을 제출을 하라.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현행법상으로는 플랫폼에게 강제되는 부분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여기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올해 10월부터 신규 등록하려는 숙소는 영업신고증을 내야만 에어비앤비에서 10월부터요? 영업하시. 네, 10월 2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네.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해서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측에서 볼 때는 에어비앤비 등록을 해서 이 숙박 영업을 하려면 공유 숙박하려면 그냥 들어와도 되는데 반드시 이 숙박을 미리 신고를 한 거를 영업필증을 내라 이러니까 조금 호스트들이 조금 불편해하거나 네. 조금 꺼릴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네, 네. 호스트분들이 사실 어려움이 많으세요.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던 것이 호스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분들은 되게 평범한 개인이시거든요. 예. 아, 내가 집에서 방이 하나 남는데 혹은 집이 있는데 에어비앤비 해볼까? 네.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실상은 27개 숙박 업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굉장히 막막해 하세요. 네. 그래서 현행법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실은 부담도 됐고 또 장기적으로는 숙소가 줄어들고 또 해외 관광객을 모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을 나가야 네. 그 다음이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결단을 좀 내리게 이제 되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미신고 숙소가 만약에 퇴출되면 네. 공유 숙박이 줄어드니까 네. 외래 관광객 유치하겠다는 이런 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이미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기존의 그런 미신고 숙소들은 혹시 어떻게 해요? 그럼? 네. 기존의 숙소 분들께는 저희가 1년의 유예 기간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실 수 있게 저희가 시간을 드렸고 네. 그리고 만약 제출하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깝지만 내년 10월 이후로부터는 에어비앤비에서 영업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의 의도는 모든 분들을 사실 다 살리고 싶은 게 저희의 마음입니다. 예. 계속 에어비앤비로 영업을 하실 수 있고 또 게스트분들이 좋은 숙소에서 지내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대책을 다해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워낙 현재 영업 신고증을 받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1대1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 웨비나 등등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업 신고증 받는 게 쉽지는 않군요. 여러 가지가. 네. 네. 뭐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네. 프랑스에서는 자기가 거주하는 집은 영업 신고증이 필요하지 않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세컨드 홈, 예. 내가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영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 2시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요? 한국에서는 겁이 저도 많고 복잡하니 잘 알 수도 없고. 네, 저도 이제 한옥을 운영하는 슈퍼호스트예요. 그래요? 그래서 한옥, 직접? 그래서 한옥 그 체험업을 직접 받아봤는데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행정 절차 그렇게 복잡합니다. 네, 우리나라. 문서도 해야 될 게 많고 직접 담당관께서 방문도 주셔야 되고 사업 계획서도 써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호스트분들께 1년의 유예 기간을 드리는 게 결코 길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최대한 도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신고 숙소를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 네. 지금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전직 네. 대통령의 딸이 네. 이 미신고 숙박 공유업체를 했다고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네.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이미 이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를 했고 그래서 영업신고증을 꼭 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7월 달에 선제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10월부터 신규 숙소, 내년 10월에는 1년. 기존 숙소까지 모두 다 이제 영업신고증을 내시고 나면 에어비앤비에서 영업하시는 모든 숙소들은 적법하게 영업신고증이 있는 숙소들만 남아서 운영이 되실 거고 그런 신뢰를 저희가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 공유 숙박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이 기존에 현재 지금 숙박업을 하고 있는 모텔 업계라든지 기존 업계의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중소형 숙박업체들 특히 모텔 쪽에서 에어비앤비가 활성화되면 자신들의 그 점유율이 좀 줄어드는 건 아닌지 우려하신다는 목소리를 제가 왕왕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 경희대에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 에어비앤비는 새로운 니즈를 창출하는 세그먼트를 창출한 것이지 이 숙박업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크게 두 축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여행객의 니즈 측면에서 또 하나는 이제 가격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85%의 여행객은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한 여행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집과 같은 곳에서 지내고 싶은 니즈가 계세요. 빨래도 하고 네. 고기도 구워 먹고 하면서 밥도 직접 해 먹고. 네. 하지만 그런 부분은 기존의 숙소에서는 제공드리기 어려운 서비스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새롭게 생겨난 세그멘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네. 저희가 충족시켜 드릴 수 있고 네. 가격으로 봤을 때는 호텔이 1에서 3성급 그리고 굉장히 고급 호텔인 4, 5성급 사이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에어비앤비가 숙소를 제공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국에는 새로운 시장을 더 네. 창출드리고 네.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한국을 찾으려는 외국 관광객들이 뭔가 한국 집에서 조금 한국 사람들처럼 한 2, 3일 정도 살아보면서 하겠다. 그런 이제 관심 네. 때문에 더 네. 많이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비앤비 그동안 2014년부터 와서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나가겠다. 그런 어떤 방향성이 있을 텐데 그건 뭔가요? 네,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공간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네. 또 한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달에 서울시와 협력해서 한강대교에 그 기존의 카페를 에어비앤비 숙소로 바꾸는 시도를 하였는데 한강대교의 카페를 네, 그래서 한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DDP의 또 공간을 숙소로 바꿔서 DDP 동대문에 네, 전 세계의 관심을 엔하이픈과 같이 K-팝 밴드와 같이 이제 알리는 일도 하였었고요. 예. 그리고 지난 2022년도에는 에어비앤비의 한옥 카테고리를 개설해서 많은 분들이 한옥을 발견하시고 쉽게 예약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국 분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국내외 숙소를 즐겁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85%가 가족 그리고 친구와 여행을 하세요. 기존의 호텔도 너무 좋지만 그 작은 단체로서 사생활도 보호되고 또 집과 같이 편하게 네. 지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저희가 잘 제공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네요.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에서 좀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 조금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조금 본받거나 따라할 만한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그 다른 나라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게 뭐 있을까요? 제도적으로 본다면 저는 최근에 파리의 프랑스 올림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랑스 올림픽. 네, 네. 프랑스 올림픽에 저희가 공식 후원사이기도 한데 네. 이번 파리 하계 올림픽을 치르는데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큰 파트너였습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측면이었는데요. 네. 한 가지 측면은 유연하게 숙소를 공급할 수 있었다는 점. 두 번째는 가게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점입니다. 네.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파리에 오시고 싶으셨겠어요. 네. 근데 기존의 숙소만으로는 그걸 다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그 올림픽 동안에 호스트가 그 전년도 대비 40%가 성장했고 또 예약 일수를 보면 400%나 증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숙소 공급에 유연하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예. 그 결과 각각의 가게 호스트 분들도 올림픽 기간 동안 약 2,000유로 약 300만 원 정도죠. 그 정도를 더 추가로 버실 수 있었고 전체로 봤을 때는 10억 유로에 해당되는 국가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또 7,300개의 일자리도 창출드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저희도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네요. 시작점이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에어비앤비가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 파리 경제에도 기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짧게 네. 답변을 듣고 싶은데 네. 정부가 3천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잖아요. 네.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조금 에어비앤비가 조금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근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외래 관광객의 양적 성장 그리고 다변화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래 관광객이 작년에 50% 성장을 했고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에어비앤비가 워낙 서구권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오시는 외래 관광객분들이 미국, 프랑스, 중국, 싱가포르, 독일 순이세요. 그래서 서구권의 외래 관광객분들이 한국에 오시는데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 다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꼭 서울뿐만 아니라 그 전체 예약 총액을 봤을 때 2019년도에는 약 13%만 비도시에 지내셨는데 2022년도는 22%나 비도시에 지내신 것으로 보여요. 에어비앤비를 네. 통해서. 그래서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저희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 숙박의 대표적인 회사죠.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인 서가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